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라디오 불빛 아래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톡톡 그나리오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던 그날의 공포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1975년 여름 부산. 아이 둘이 잇따라 사라졌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요, 피해 아이의 몸에 글씨를 남겼습니다. 검은 사인펜으로요. 그리고 그 사건은 끝내 잡히지 않은 채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 이른바 사인펜 살인 사건입니다. 마지막에는 50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꺼내진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정리해 두고 갈게요. 이 사건은 크게 두 건의 살인 사건이 핵심입니다. 1975년 8월 20일 부산 직할시 서구 장림동에서 7살 김현정 양이 실종됐고 다음날 새벽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뒤 8월 24일 동구 좌천동에서 5살 배준일 군이 실종된 뒤 역시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0살 미만의 아동이었고 흉기가 아니라 옷을 찢어 만든 끈으로 손발을 묶은 채 목을 졸라 살해된 것으로 보였고 범행 시간도 해질녘 전후로 겹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복부에 검은 사인펜 낙서가 남겨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필적까지 같다고 판단되면서 수사팀은 동일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1990년 8월 21일과 8월 25일 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 김현정 양 사건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아이의 말이었죠. 김현정 양은 핫도그를 유난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정말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1975년 8월 20일 저녁 8시 김현정 양은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간다며 집을 나섭니다. 핫도그를 파는 구멍가게는 집에서 5분에서 10분 멀지 않은 거리였고 게다가 거의 매일 가던 곳이었죠. 그래서 부모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갔다 와. 정말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요. 불안해진 부모는 곧바로 아이를 찾아 나섰고 먼저 가게로 갑니다. 가게 주인에게 물었겠죠. 우리 아이 여기 왔나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정이가 핫도그를 산 뒤 평소처럼 곧장 집 쪽으로 뛰어갔다고요. 그 말이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주민들, 파출소 순경,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섰지만 김양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 8시였지만 8월 하순이라 해가 늦게 지는 편이었고 주택가가 밀집한 곳이었는데도요. 아이 하나가 말 그대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1975년 8월 21일 오전 5시 45분 부산 직할시 중구 동강동 용두산공원. 이른 아침부터 공원을 순찰하던 관리인 문모 씨가 숲속에서 어린아이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용두산 공원에 어린 여자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건 약 2시간 뒤인 오전 8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본 모습은 신고로 들은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고 손발은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돼 있었습니다. 결박에 쓰인 끈은 피해 아이의 옷을 찢어 만든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는 팬티만 착용한 상태였고 상의와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마와 오른쪽 귀 밑에는 심한 타박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적힌 낙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글씨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이 문장은 당시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겠죠. 그런데도 경찰은 상부에 이런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거린으로 보이는 여아가 식중독 내지 약물 중독으로 죽어 있었으며 외상 흔적이 없어 타살로 보기 어렵다. 손발이 묶여 있고 목이 졸린 흔적이 의심되는 아이를 보고도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경찰은 아이에 대한 신원 수배를 내렸고 그날 오후 연락이 들어옵니다. 신원 수배된 아이가 어제 실종된 우리 딸 같다. 바로 김현정 양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은 절망했지만 동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백히 가족이 있는 아이를 거린 취급한 거, 타살 가능성을 외면한 초동 대응이었으니까요. 이때 국제신보의 박몽계 기자가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사진사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인사건으로 판단해 보도했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그 뒤에야 가족의 강한 요구 끝에 경찰은 수사 방향을 유괴살인으로 급히 바꿉니다. 시신 발견 당시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만 시신 상태로 보아 실종 직후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됐습니다. 김양이 집을 나선 시간과 살해 추정 시간을 따져보면 핫도그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이고 그 시간은 길어야 10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목격자는 없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 주택가에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그래서 면식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탐문 수사에 들어갑니다. 채무나 치정, 원한관계 보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용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범인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는 단 한 번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목적이 돈이 아니라 성범죄였을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동종 전과자, 성도착증 환자, 그리고 시신에 글씨를 남긴 점을 근거로 정신병력 인물까지 탐문 대상으로 넓혀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1975년 8월 24일 오후 7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 집 앞에서 놀던 5살 배준일 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버지는 저녁을 먹고 잠자는 줄 알았다고도 하고 어머니가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없었다는 진술도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밤새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목격자는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후 7시쯤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배군을 받고 20원을 쥐어주며 사 먹고 빨리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누구도 7시 이후에 배군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1975년 8월 25일 오전 6시경 부산 서구 충무동 부산공동어 시장 인근 상자 야적장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 사과상자 더미 사이로 작은 손 같은 것이 튀어나온 걸 발견합니다. 이상해서 상자를 들춰보니 그 안에 손발이 결박된 채 죽은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전날 실종된 배준일 군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역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합니다. 손발을 묶은 끈은 아이가 입고 있던 러닝 셔츠를 찢어 만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닝을 걷어올리자 폭부에 검은 사인펜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후아 죽였다. 이건 광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살해 수법, 결박 방식, 낙서, 그리고 필적까지 유사하다는 점이 겹치면서 두 사건은 사실상 동일범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범인은 피해자 집에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성별도 가리지 않고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며 아동 혐오론자 같은 말까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8월 29일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같은 날 경찰 공조를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에도 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등 이례적인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몽타주 전단지 10만 장, 현상금 100만원, 검거 경찰관 1계급 특진 약속까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부터 수사에 특이한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해지는 내용 중 특히 섬뜩한 부분이 있습니다. 1975년 8월 23일 오후 11시 부산 대교파출소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 남성은 자신이 김현정 양을 살해했고 대양공고와 대양중학교 사이에서 그녀를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분 뒤 11시 20분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번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수사 좀 잘해라. 그래서 나를 잡을 수 있겠냐? 7698이다. 7698 복창해라. 경찰이 7698을 복창하자 전화는 끊겼다고 합니다. 이 숫자 때문에 수사팀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몽타주가 배포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김양 사건 이틀 전인 8월 18일 한 건의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피해자는 살아남았고 목졸림을 당했지만 풀려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부모가 극도로 불안해 병원에 죽었다는 식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요. 그리고 소름 돋는 연결이 드러납니다. 그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가 김양 시신의 낙서에 언급된 대신공원이었고 피해자의 이름이 바로 이정숙이었다는 겁니다. 이정숙 양의 증언으로 전해지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범인이 말을 걸었고 자연스럽게 대신공원까지 같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같이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범인이 주인님이라 불러라고 했고 아이가 그렇게 부르자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결박한 뒤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라졌지만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나옵니다. 범인이 전화로 외쳤던 7698은 이정숙 양집 전화번호 뒷자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즉 범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단서를 일부러 흔들듯이 던지고 수사를 조롱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배준일 군 사건에서는 목격 진술이 하나 나옵니다. 택시기사가 신문 보도를 보고 제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8월 24일 밤 10시 좌천동에서 배군과 닮은 어린이를 데리고 있던 30대 남성을 충무동 수산센터 앞까지 태워다 줬다는 진술입니다. 좌천동은 아이의 집이 있는 곳이고 충무동은 시신이 발견된 곳과 연결되니 수사팀은 이 남성을 유력하게 봅니다. 그 진술로 전해지는 인상착의는 꽤 구체적입니다. 나이 20대에서 30대, 둥근 얼굴, 키 170cm 정도, 짧게 깎은 머리로 두 귀가 드러나 있고 미간이 비교적 높고 눈가 오른쪽 코 옆에 검은 점 2개, 오른쪽 입가에 점 1개, 베이지색 남방 셔츠, 흰색 바탕에 회색 줄무늬 바지, 슬리퍼형 구두, 이런 디테일까지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해 10만 장 배포합니다. 그럼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습니다. 수사팀이 좁혀낸 윤곽은 키 170cm가량의 왜소한 체형을 가진 20대에서 30대 남성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 다른 살인사건도 발생합니다. 1975년 11월 30일 영도구 영선동 영선초등학교 화장실에서 8살 여아 변사체가 발견되고 같은 날 밤 감천동 뒷산 까치고개 인근에서 13살 남아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유사하지만 후자의 경우 둔기 구타 등 다른 양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하루 만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야간 통행금지 위반으로 신병이 인도된 24살 박모 씨를 조사하다 자백을 받아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피해 여아의 외삼촌이었고 누나에게 용돈을 거절당한 뒤 앙심을 품었다는 이야기와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신의 계시 같은 말을 했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고 여름에 벌어진 사인펜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궁했으나 드러난 게 없어서 개별 사건으로 결론,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론이 나오자 사인펜 사건 수사팀은 다시 비상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또 전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양가 배군 사건 직후 부산 곳곳에서 아동 대상 유사 범행이 여러 건 발생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미수였지만 시기와 대상이 겹친다는 점에서 관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컨대 8월 24일 좌천동에서 10살 남아 납치 시도, 8월 25일 가야동 야산에서 10살 여아 성추행, 8월 26일 수정동 9살 여아 납치 미수, 8월 27일 온천동 13세 여아 납치 미수, 8월 28일 우이동 7세 남아 유괴 미수 같은 사례들이 전해집니다. 경찰은 그중 8월 27일 온천동 사건 범인을 검거했으나 다른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1990년 8월 21일과 8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됩니다. 범인이 당시 20대에서 30대였다면 시간이 50년 넘게 흐른 지금은 70대에서 80대 고령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추정도 전해집니다. 전 경찰대학 범죄심리학과 교수였던 표창원이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20대에서 30대 남성이며 당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방송에서도 다뤄집니다. 오늘의 셜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방송 뒤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50년이 지나서야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2025년 5월 서울 목동 SBS 꽃고무 사무실. 방송이 나간 다음날 제작진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제 방송된 그 사건 있잖아요. 제가 그 범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제보자는 방송에서 언급된 몽타주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5세쯤 되는 아이와 음료수를 사고 약수터 쪽으로 올라갔다는 신고와 연결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이 밤샘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50년 만에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윤효정. 당시 9살, 체구가 작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오후였고 맑은 날이었고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로 기억합니다. 뒤에서 누가 양쪽 어깨를 잡으며 부르더라는 거죠. 자기 조카와 너무 닮았다. 어디 갔다 오냐. 착하다. 똑똑하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근처에 전빵 있냐, 과자를 사주고 싶다는 말로 함께 가게로 이동합니다. 그 남자는 머리가 짧았고 느낌상 군인 아저씨 같은 외형이었다고 합니다. 허름하지 않고 체킷에 면바지, 깔끔한 인상이었다고요. 과자를 사고 집으로 가려는데 남자가 말합니다. 이 산 너머로 가야 하는데 길 좀 알려줄 수 있냐? 사정하는 말투라 거절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학교, 학년, 반, 집이 어디인지 계속 물어봤고 대답할 때마다 착하다, 똑똑하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숲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갑자기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어 무서웠고 이제 집에 가야 된다고 하자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내려가라며 앉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말 그대로 돌변입니다. 제보자는 한 팔로 딱 감싸고 허리띠가 있는 바지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트를 푼 기억이 난다고 말합니다.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도망을 치려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다 범인의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팔로 밀치고 발로 밀치고 몸을 돌려 집까지 그냥 뛰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보자는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갔다고 혼날까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가위 눌림이 오래 지속됐고 세상 속에서 내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이름표를 뒤집어 달고 장롱 안에 숨어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부산을 떠나고 개명까지 했는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치료가 필요한 상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지금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낸다고요. 그런데 TV에서 꼬꼬무를 보다가 자기 겪은 일이 그대로 나온 걸 보고 처음으로 그 남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안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날의 상황이 그랬을 뿐이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다. 그 사실이 명확해져서 실감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보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피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리고 희생된 아이들에게는 내가 말했더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숨어 있어서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게 50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975년 부산에서 시작된 끝내 잡히지 않은 사인펜의 글씨. 그리고 50년 동안 숨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마침내 꺼낸 목소리까지요. 공포는 단지 무서운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공포는 아주 오래 아주 조용히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지금은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고 불빛을 켜고 따뜻한 물 한 잔 드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그날 이후였습니다.